안녕하세요. 쉽지만 깊이 있게 방앗간 세계사의 춘닥터입니다. 지금 춘닥터는 고대 로마사에서도 가장 초기 시대인 로마 왕정 시기를 마무리한 상태인데요. 사실 다음 차례인 로마 공화정 시대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리스 역사냐고요? 허허허. 네, 사실 로마 공화정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역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공화정 시기는 그리스 문명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던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로마 제국과 그리스 문명은 훗날 유럽의 역사의 뿌리 그리고 유럽의 기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고대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고르라고 하면 바로 그리스 문명과 고대 로마사가 되는 것이죠. 자, 서론이 굉장히 거창했죠. 그럼 로마사처럼 완전 심층까지는 아니어도 그리스 문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그리고 알기 쉽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문명이란 인류가 원시적인 선사시대의 삶에서 훨씬 더 발전된 삶의 형태를 살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명이 태동한 곳엔 대규모 도시라든지 아니면 웅장한 고도의 건축물들 아니면 기록된 문자 이런 것들이 포함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손꼽히는 4가지 문명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바로 세계 4대 문명입니다. 사실 이 4대 문명이라는 단어는 청나라 시대 말기에 역사학자들이 중국 자신들의 민족주의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만든 용어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4대 문명이라는 단어가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이 4대 문명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4대 문명의 발원지부터 알아봐야겠죠? 가장 첫 번째 문명은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서아시아 지역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서 발달된 문명을 말하는 것인데요. 현재는 지도를 보시면 이라크와 이란, 그다음에 시리아와 튀르키예 등 다양한 중동의 국가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서 그 유명한 수메르 문명이 시작을 하였죠. 두 번째는 이집트 문명입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의 나일강에서 시작된 문명으로 현재까지도 이집트가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이죠. 세 번째는 어디냐? 바로 인더스 문명입니다.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인도의 서북부 지역과 파키스탄의 접경지대에서 형성된 문명이죠. 그리고 바로 마지막은 중국에서 발원한 중국 황하강 유역의 황하 문명이죠. 자, 이렇게 4대 문명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큰 강이 흐르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강 주변에는 비옥한 토지와 넓은 평야가 존재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농사짓기 아주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겠죠. 게다가 땅도 아주 넓기 때문에 인구도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유동성도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도 커지게 되겠죠. 이러한 조건들이 합해지면 큰 나라가 형성될 수 있는 조건마저도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이런 큰 나라들이 보통 문명이나 제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럽의 뿌리라고 알려진 그리스 문명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먼저 그리스의 위치를 보시면 발칸 반도의 남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명명을 하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지도를 보고 있으면 이 지역이 남쪽으로는 이집트, 동쪽으로는 서아시아와 굉장히 가까운 위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받기가 쉬워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 그리스 문명은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바다로부터 받으면서 태동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하면 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 결국 그리스 신화잖아요. 신들의 왕인 제우스라든지 아니면 그의 아내인 헤라, 그리고 전쟁의 신 아폴론, 지혜의 신 아테네, 또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등 정말 수많은 신들이 존재를 하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신화가 신들이 나와서 인간과 교감도 하고 무슨 마술도 부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단순한 신화나 전설 같은 걸로 여겨졌었어요. 하지만 근대에 들어가면서 수많은 역사가들이 유적을 발굴을 하면서 이런 그리스 신화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한 유적들이 발견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화가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신화라는 사실이 점점 더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 문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그리스 신화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추적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역시나 서론이 좀 길었죠. 그래서 그리스 문명의 첫 시작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 펠로폰네스 반도 남쪽에 있는 큰 섬인 크레타 섬에서 첫 번째 발걸음을 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바다를 에게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 문명의 모태가 이 크레타 섬과 펠로폰네소스 반도에서 태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합쳐서 에게해 문명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에게 문명의 첫 시작인 미노스 문명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500년에서 2000년 전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단군 신화가 시작됐던 시기랑 비슷하거든요. 정말 굉장히 오래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전설과도 같은 이 문명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노스 왕의 이름을 따서 미노스 문명이라고 명명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문명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크레타 문명인데요. 왜 그런 거냐고요? 바로 미노스 문명의 발원지가 그리스 남쪽 바다에 떠있는 큰 섬 크레타 섬이기 때문입니다. 크레타 섬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도를 보시면 지중해 동부 해안에 아주 중심에 떠있는 섬입니다. 만약 제가 항공모함을 동지중해해로 보낸다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저 딱 크레타 섬이 있는 그 위치에 항공모함을 보내고 싶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레타 섬은 위치상 그리스 본토보다도 이집트와도 가까웠고 소아시아 지방과도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섬이었기 때문에 해상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굉장히 활발하게 받았을 확률이 높은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크레타 섬은 굉장히 큰 섬이긴 했지만 결국은 모두 전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는 섬이었잖아요. 이렇게 4대 문명과는 달리 큰 대륙도 아니고 큰 강이 흐르거나 넓은 평야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레타 섬에서는 이런 4대 문명과는 좀 다른 굉장히 독자적인 색깔을 가진 문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 4대 문명은 대제국이라든지 큰 나라로 성장을 할 확률이 높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제국이 발전을 하게 되면 계급이 엄격해지고 신분이 경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크레타 섬 같은 경우는 아주 넓은 땅도 아니었고 또 그곳이 아주 비옥한 평지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대제국까지 형성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바다로 쉽게 뻗쳐나갈 수 있었고 보다 더 자유로운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신분제도가 아주 경직되지 않고 화려하면서도 자유로운 그런 문명의 색깔을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대표하는 유적지가 유명한 크노소스 궁전인 것이죠. 그 크노소스 궁전의 가장 큰 특징을 보면 아주 빨간 기둥이거든요. 그 기둥과 그림들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당시에 사람들이 화려하게 그리고 자유로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리스 신화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 신화를 보시면 거기서 가장 유명한 신인 제우스가 사실 엄청난 바람둥이거든요. 허허허. 그래서 어느 날 제우스가 페니키아의 공주와 또 바람을 피게 되는데 그 페니키아 공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미노스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노스는 크레타 섬의 왕이 되고 싶은 걸로 신화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미노스가 포세이돈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요, 저를 크레타 섬의 왕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황금소를 제물로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황금소 좀 탐나긴 하는구만. 그럼 어디 한번 너를 왕으로 만들어 줄 테니 황금소를 바쳐보도록 하거라. 이렇게 해서 미노스는 포세이돈의 도움을 받아서 크레타 섬의 왕이 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미노스 이 녀석이 왕이 되고 나자 교만해진 걸까요? 결국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그 황금소를 바치지 않고 나 몰라라 하게 되는 것이죠. 가뜩이나 포세이돈은 굉장히 분노가 많은 신인데 당연히 화가 많이 났었겠죠. 이놈이 감히 바다의 신인 나를 속여? 그럼 너도 벌을 받거라. 촤! 이렇게 해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미노스의 부인에게 저주를 걸게 됩니다. 그래서 미노스의 부인이 동물인 소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나오게 된 자식이 바로 그 유명한 얼굴은 황소요 몸은 인간인 미노타우루스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미노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고 당황스러웠겠지만 친자식까지는 아니어도 자기의 자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 그 미노타우루스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이 미노타우루스는 괴물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잡아먹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바깥에 내놓을 수는 없으니까 자신의 궁전인 크노소스의 미궁 안에 가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매년 이 미노타우루스가 사람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 본토로부터 사람들을 잡아와서 미노타우루스에게 먹이로 주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물로 바치게 된 것이죠. 당연히 그리스 본토 사람들은 항상 공포에 시달리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연의 고리를 끊기 위해 아테네의 왕자인 테세우스가 결국은 이 크노소스 미궁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테세우스는 영웅적인 면모를 선보이면서 크노소스의 미궁을 헤쳐나가서 미노타우루스를 만나게 되고 결국 이 미노타우루스를 죽이는 데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유명한 신화를 설명을 했을까요? 실제로 미노스 문명의 역사적인 사실이 신화와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훗날 뒤늦게 발견된 이 크노소스 궁전의 털을 보면 이것들을 예전 모습으로 복원했을 때 정말 1000개 이상의 방이 있던 미궁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미노스 문명의 벽화를 살펴보게 되면 동물 소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미노스 문명이 소를 굉장히 신성시하고 숭배했던 문명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노스 문명이 몰락을 하게 되고 나중에 대두돼서 미노스 문명을 공격까지 하게 되는 문명이 바로 미케네 문명이거든요. 근데 이 미케네 문명이 그리스 본토에서 시작된 문명이기 때문에 아테네 왕자 테세우스와도 굉장히 연관이 깊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원전 1500년경까지 굉장한 전성기를 구가한 것으로 알려진 미노스 문명은 기원전 1300년경부터 점점 쇠락의 길로 접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고대 문명은 기록이 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쇠퇴의 원인도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요. 몇 가지 원인들을 역사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일단은 크레타 섬 위에 있는 산토리니 화산의 대폭발. 당시 이 산토리니 화산의 대폭발은 정말 큰 폭발로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지진도 일어났을 것이고 기근이 오기가 굉장히 쉬웠겠죠. 그래서 국력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을 확률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지중해 문명을 파괴하고 침략했던 바다 민족의 습격, 이 부분은 추후에 나오는 미케네 문명에서도 잠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문명을 전파해서 성장했던 미케네 문명의 침략, 사실 이것도 굉장히 유력한 가설 중에 하나인데 미케네 문명은 실제로 굉장히 공격적인 문명이었기 때문에 크레타 섬에 쳐들어와서 심대한 타격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가설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한때 정말 융성했던 미노스 문명은 서서히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노스 문명의 뒤를 이어 나타난 신흥 강자는 바로 미케네 문명입니다. 미케네 문명은 발칸반도의 북쪽에서 내려온 아카이아인이라는 민족이 남하해서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정착함으로써 생겨난 문명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이들은 청동기 문명을 정착시킨 민족이었는데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지형을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하고 섬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평지가 별로 없고 산악 지형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이렇게 되면 제가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대제국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넓은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강이 흘렀던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케네 문명 역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는 좀 다르게 독자적인 문명을 형성하게 되는데 통일된 제국을 형성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가장 강성했고 구심점이 되었던 지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케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명을 미케네 문명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아카이아인들은 북쪽에서 내려온 민족이었지만 남쪽에 있던 크레타 섬, 즉 미노스 문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미노스 문명의 유리한 부분들을 흡수하고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문명으로 발전을 시켜서 차근차근 성장을 했던 것이죠. 결국 미케네 문명은 점점 더 성장을 해서 굉장히 호전적인 문명으로 바뀌게 되고 공격적인 전쟁도 많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기원전 1500년경에 크레타 섬으로 직접 쳐들어가서 미노스 문명에 정말 큰 타격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까 미노스 문명에서는 미노타우루스와 크노소스의 미궁이란 신화가 굉장히 유명했었죠. 미케네 문명 역시도 아주 유명한 그리스 신화가 존재를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입니다. 트로이 전쟁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서아시아 지역의 트로이의 왕자인 파리스가 스파르타의 왕인 메넬라우스의 아내 헬레나를 납치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 전쟁입니다. 사실 왕의 부인을 어떻게 훔쳐오느냐, 물론 이것은 신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인데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파리스의 뒤를 봐주어서 당시 세계 제일의 미녀로 알려진 헬레나를 납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메넬라우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인을 뺏겼으니 되찾으러 와야겠죠. 결국은 메넬라우스 자기 혼자로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형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형, 내가 부인을 빼앗겼어. 제발 나를 도와줘. 이 트로이로 쳐들어와서 부인을 되찾아오게 해줘. 동생, 그런 일이 있었어. 좋았어.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트로이로 쳐들어가자. 결국 메넬라우스의 형인 아가멤논이 중심이 되어서 그리스는 연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총사령관이었던 아가멤논이 바로 미케네의 왕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만큼 그리스 연합군의 중심은 미케네였다는 뜻이었겠죠. 그래서 이 미케네 문명이 실제로 미케네 왕국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문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에게해라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그리스 연합군과 소아시아에 있는 작은 도시국가인 트로이가 격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신화를 보면 이 전쟁에서도 많은 신들이 개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많은 그리스 신들이 각자 자기가 응원하는 또 영웅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피곤하겠죠. 그래서 막 뒤를 봐주기도 하고 얽히고 설키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사이에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트로이와 그리스는 10년 동안 장기전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나긴 전쟁을 끝낸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오디세우스의 트로이 목마인 것입니다.
전쟁의 양군이 지쳐가던 어느 날 그리스 연합군이 거대한 목마를 남겨둔 채 퇴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위장 전술이었고 거대한 목마 안에는 그리스 병사들이 숨어 있었죠. 하지만 트로이는 이런 상황을 잘 모른 채 만세! 드디어 10년 만에 그리스 녀석들이 퇴각했구나. 근데 저 목마는 뭐지? 소문에 의하면 자신들의 신 아테네에게 바칠 재물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합니다. 우리 트로이가 가져가지 못하게 일부러 크게 만들었다고 하던데요. 왜이야? 당장 저걸 성 안으로 들여놔서 우리가 신의 축복을 대신 받도록 하자. 성을 허물어서라도 들여보내! 이렇게 해서 트로이는 전쟁의 승리를 자축하면서 거대한 목마를 자신들의 성 안으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축제의 낮을 보내고 난 뒤 트로이는 밤에 곤히 잠들게 되겠죠. 자, 모두가 잠든 야심한 밤, 드디어 이 거대한 목마에서 그리스 병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 병사들은 트로이 성벽에 있는 성문을 모두 활짝 열어제치게 되고 내복해 있던 그리스 연합군들이 물밀듯이 쳐들어오면서 트로이 전쟁이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잠깐 여기서 트로이가 함락되면서 탈출했던 인물이 있는데요. 그 인물이 혹시 누군지 기억이 나시나요? 바로 로마의 선조로 불리게 되는 아이네아스 장군인 것입니다. 자세한 건 춘닥터의 로마 건국 신화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로이 전쟁은 로마의 건국 신화와도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너무나도 유명한 트로이 전쟁 신화는 그리스의 최고의 문장가로 알려진 호메로스라는 시인의 대서사 시인 일리아스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일리아스 대서사시 내용 외에는 다른 문헌이라든지 유적을 찾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 트로이 전쟁은 정말 실화였느냐 그냥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1870년 독일의 역사학자인 하인리히 슐리만에 의해서 실제 소아시아 지방에 트로이의 유적이 발견이 되면서 트로이 전쟁이 실제로 실존했다는 사실이 힘이 실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신화를 토대로 이 미케네 문명이 얼마나 번성을 했었고 실제로 소아시아 지방의 트로이까지 전쟁을 하게 될 정도로 동쪽 지중해 지방에 넓은 영향력을 갖고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의 트로이와 전쟁을 치르고 또 남쪽에 있는 크레타 섬으로 쳐들어가서 미노스 문명에 큰 타격을 입혔던 미케네 문명. 이처럼 강성하고 공격적이었던 미케네 문명은 기원전 1200년경부터 급격하게 쇠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토록 강성했던 미케네 문명이 급격하게 쇠퇴를 겪었던 걸까요? 아까 미노스 문명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역시나 이 고대 문명은 문헌이나 사료를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여러 가지 가설을 통해서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미케네 문명이 쇠퇴했던 기원전 1200에서 1100년경의 시기는 고대 지중해 지역의 암흑기가 시작됐던 시기라고 불리우는데요. 그 이유는 그 지중해 지역의 문명 국가들, 즉 미케네 문명뿐만 아니라 서아시아 지역의 히타이트,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이집트, 크레타 섬의 미노스 문명까지도 함께 급격하게 쇠퇴하거나 타격을 받았던 시기이기 때문이죠. 고대 시대 청동기 문명으로 영화와 번영을 누렸던 이런 대형 문명들이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타격을 받거나 쇠퇴를 하게 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역사가들이 몇 가지 가설을 세웠는데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자연재해입니다. 당시 시기는 소빙하기가 있을 수 있었던 시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십 년간 기온이 낮은 상태였고 가뭄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지진이라든지 전염병도 굉장히 유행을 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인구가 급격히 감소될 수 있었다. 이런 가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가설은 문명 자체 내부의 혼란과 내전입니다. 실제로 미케네 문명 역시 굉장히 호전적인 특징을 지녔던 문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미케네 왕국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이나 제국도 꿈꾼 적이 있었는데 역시나 그들 각자 민족의 어떤 동시다발적인 호전적인 성향 때문에 내분이 지속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정치적인 혼란과 내부의 반목은 당연히 국력을 약화시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부 불안으로 인해서 문명이 급격히 쇠퇴했다가 바로 두 번째 가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바다 민족의 침략입니다. 사실 이 바다 민족은 정확한 정체를 알 수 없는 민족인데요. 이들은 동지중해를 돌아다니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문명에 타격을 준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민족은 사료도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왔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민족들인데요. 다양한 민족들의 복합제라는 이야기도 있고 주로 해적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존재를 합니다. 특히나 많은 역사가들이 이 바다 민족이 활발하게 침략을 했던 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것은 바로 시기와 타이밍
타이밍이 맞아서였지 않을까인데요. 왜냐하면 어쨌든 아까도 말한 여러 가지 가설들로 인해서 당시 청동기의 대형 문명들이 굉장히 쇠퇴를 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명이 약해지게 되면 해적들이 단순히 도적과 약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문명의 약해진 부분을 카운터 펀치를 치듯이 심대한 타격을 줬을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나 바다는 기동성도 있고 치고 빠지기도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고대 청동기 문명의 쇠퇴와 맞물려서 이 바다 민족의 침입이 그들의 쇠퇴를 더욱더 앞당겼다는 가설이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고대 지중해 시대의 암흑기는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가설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역사가들은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미케네 문명을 따로 잠깐 살펴보면 미케네 문명의 쇠퇴기에는 북쪽에서 도리아인이라는 또 새로운 민족이 남쪽으로 남하를 하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원래 주된 세력이었던 아카이아인들이 많이 세력이 약화가 되고 그 빈 자리를 북쪽에서 다시 새로 내려오게 된 도리아인들이 채우게 됐던 그런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리아인들이 침략을 해서 더 약해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아카이아인들이 먼저 약해진 상태에서 도리아인들이 뭐 자리를 채웠다 이런 가설들도 존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기원전 2000년부터 기원전 1200년까지 굉장히 융성했던 그리스 문명의 원료인 에게 문명이 쇠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중해는 곧 400년간의 암흑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대 후기 청동기 문명의 정점이었던 이 에게 문명은 기원전 1200년경부터 급속하게 쇠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급속하게 쇠락한 에게 문명 이후에 시작되는 고대 암흑기와 그 이후의 문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암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우울하고 어두운 느낌이에요. 저 역시 굉장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고대 지중해의 암흑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원래 역사라는 것은 사료와 기록으로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미케네 문명이 멸망한 것으로 알려진 기원전 1200년경부터 약 400년 동안 그리스 지역에는 어떤 기록과 사료를 굉장히 찾아보기 힘들게 됩니다. 그럼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역사가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마치 칠흑과도 같은 어두운 느낌이 들겠죠. 게다가 이 400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모로 예측 불허의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기록과 사료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발자취들을 따라갈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당시에 쓰이던 어떤 도구라든지 아니면 집터, 건축물의 양식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당시 생활하던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유추해보는 것입니다. 일단 이 시기를 추정해봤을 때 그리스 본토의 인구가 미케네 문명 전성기 시절에 비해서 10분의 1 가량으로 줄었다고 역사가들이 추측을 하고 있어요. 아마 저번 편에 다루었던 것처럼 어떤 자연재해라던가 북방 민족인 도리아인의 남하, 바다 민족의 침략 등으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정말 과연 그런 이유만으로 인구가 10분의 1이나 줄어들었을까요? 사실 이거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춘닥터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전염병이라든지 대기근이라는 것들이 겹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을 봤을 때도 정말 인구가 너무 급격하게 주는 경우는 유럽의 패스트 같은 흑사병이라던가 대자연 대기근이라든지 세계 2차 세계대전급의 정말 큰 전쟁이 터져야 되는데 사실 고대 사회는 그런 뭐 강력한 무기들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떤 자연재해나 대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도 좀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미케네 문명을 이뤄냈었던 민족인 아카이아인들이 크게 줄어들면서 발자취를 감추게 되고 아마 그들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 북쪽에서 남하해온 도리아인들이 이 시기부터 좀 더 자리를 잡고 인구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후에 이 도리아인들을 주축으로 세워진 대표적인 도시국가가 바로 그 유명한 스파르타인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살아남은 아카이아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또 대표적인 도시국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테네인 것이죠. 역사상 라이벌로도 굉장히 유명한 이 두 도시국가는 나중에 차근차근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암흑기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예전보다 문명이 조금 더 후퇴한 특징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저번에도 말했듯이 문명이란 인류의 삶이 발전하는 방향을 뜻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도시의 규모가 커지게 되고 그다음에 기술력이 발달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후기 청동기가 무너지고 난 뒤에 이 고대 암흑기 시대를 살펴보면 일단 인구가 굉장히 감소를 했죠. 문자와 기록도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화려한 건축물들도 없어졌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문명이 좀 후퇴한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이 구심점 역할을 하는 왕국이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중심이 되는 문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각자 흩어져서 각자 도생의 삶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국가가 발전을 해야 그 다음에 인구와 어떤 경제력도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 나중에 여력이 남아서 예술품이라든지 뭐 문자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활발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모두가 흩어져서 각자 도생의 삶을 살게 된다면 그런 여력이 남을 확률이 줄어들겠죠.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쁘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지내게 되면 아무래도 마음의 여유도 없어지고 경제력도 오히려 전반적으로는 줄어들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된 도시라든지 화려한 예술작품, 왕의 업적을 자랑할 만한 그런 기록과 사료들이 사라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암흑기라고 해서 모든 것이 후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기 마련이고 인류는 역시 삶을 살아나갔겠죠. 그렇게 해서 발견된 유물들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청동기에서 철기로 도구들이 많이 진화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기존의 미케네 문명을 이뤄냈던 아카이안들이 청동기 문명이었다면 그 이후에 자리 잡은 민족들이 도리아인이라든지 소아시아에서 넘어온 민족일 거라고 추측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민족들은 철기 문명을 사용할 줄 아는 민족으로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기가 더 활발하게 보급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암흑기 시대에 정말로 중요한 문자가 하나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페니키아 문자입니다. 페니키아인들이 누구냐? 상당히 유명한 민족인데요. 기원전 1200년경부터 활동을 시작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들이 처음 페니키아인이라고 불리우게 된 지역은 바로 지금의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성경책에 나오는 그 유명한 가나안인인 것이죠. 이 민족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해상 활동에 굉장히 활발했던 민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전에 이집트라든지 고대 문명인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는 주로 상형 문자 형태나 쐐기 문자 형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페니키아인들은 단순한 그림을 흉내내는 그런 문자들이 아닌 발음을 할 수 있는 그런 표음 문자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페니키아인들이 해상으로 활발하게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페니키아 문자 역시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페니키아 문자가 퍼져나가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바로 그리스인들이 이 페니키아 문자를 응용해서 그리스 알파벳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알파벳이 나중에는 로마의 라틴 알파벳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현대에는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벳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울 것만 같은 암흑기에서도 역시나 인간들은 자신의 삶을 충실히 행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발전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0년간의 암흑기가 지나면서 드디어 서서히 새벽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도 이 400년간 칠흑 같은 어두운 시기에도 그리스인과 이 지중해에 있던 사람들은 열심히 자신의 삶을 복구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이렇게 암흑기가 지나고 새로 찾아온 시대를 역사가들은 고졸기 또는 아르카닉 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르카익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 풀어서 말을 하면 서툴고 투박하면서 고풍스럽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고대 미술의 성향, 장르 같은 것들을 말하는 용어라고 해요. 실제로 이 시기에 발견되었던 그리스의 어떤 조각상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사실적이고 아주 화려한 그런 조각상보다는 조금 더 둔탁하고 투박하고 약간 직선적인 그런 조각상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그리스 전성기의 조각들을 보면 굉장히 사실적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밀로의 비너스상이라든지 아니면 승리의 니케 여신상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사실적이고 황금 비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바로 이런 조각상들은 그 아르카익 시대를 지나서 그리스의 전성기로 접어드는 고전기 시대의 조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아르카익 시대라 하는 것은 아직 덜 익은 미성숙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해가 완전히 쨍하게 뜨는 그런 정오 이전에 새벽녘 동틀 무렵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아르카익 시대 고졸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동틀녘 새벽 무렵이 굉장히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시기라는 걸 아시나요? 마찬가지로 이 아르카익 시대도 그리스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게 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10분의 1까지
10까지 줄어들었던 인구는 상당히 많이 회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 본토인 발칸반도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80%가 산지와 돌로 이루어진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어요. 만약에 평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었다면 사실은 그 지역은 통일된 국가가 만들어지기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거든요. 왜냐하면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기도 굉장히 유리하고 또 강성해진 세력들이 평야에서는 대결을 하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그러면 강성한 세력이 또 하나의 세력을 잡아먹고 그럼 그 세력이 또 커지겠죠? 근데 평지라면 도망갈 데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그런 데를 잡아먹고 해서 이 평지에서는 굉장히 대제국이 만들어지기가 유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지형이 그렇게 거칠지 않기 때문에 통일된 제국이 아주 많이 등장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지형이 이렇게 험준하고 산악지형이 많다면 기본적으로 수비에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적은 수로도 많은 병력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격하는 쪽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커지겠죠. 게다가 또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그들을 힘겹게 이기고 점령을 한다 해도 큰 이득이 없습니다. 뭐 농산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원래도 뭐 그렇게 막 경제적으로 부유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 사치품들이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척박한 지형에서는 그런 통일된 제국이 잘 나오지 않게 되고 역시나 머리가 굉장히 좋았던 그리스인들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선택은 아주 수많은 작은 도시국가들이 각자 독립된 형태로 바다로 진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그리스의 폴리스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고대 민주주의의 시작은 그리스의 폴리스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격언이 있죠. 세계사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수백 개의 크고 작은 도시들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경쟁을 했던 시대. 아마도 그리스의 어떤 척박한 땅과 똑똑한 그리스인들의 진취적이고 자유로웠던 그런 민족성이 바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 본토를 치열하고 힘겹게 싸워서 비효율적으로 통일하기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얻을 게 많았던 바다로 진출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폴리스들은 뭐 자신들끼리 전쟁을 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바다로 진출을 해서 자신들만의 해외 이주 도시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스인들은 에게 문명 시절부터 바다로 둘러싸이고 척박한 그런 땅의 지형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웠던 민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에게 문명도 굉장히 화려하고 자유로웠던 문명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 그리스인들은 특유의 어떤 모험심과 뛰어난 항해술이 그 민족의 특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아르카익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팔레스타인 지방에 뛰어났던 민족인 페니키아인 역시도 굉장히 진취적으로 바다로 진출을 하고 있던 시기거든요. 어쭈 너희가 그렇게 지중해로 쭉쭉 세력권을 넓힌단 말이지. 우리도 항해술과 바다로 나아가는 기술은 최고다. 너에게 결코 뒤지지 않겠어. 이렇게 그리스인들도 페니키아인들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바다에 뛰어들게 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먼저 그리스인들은 1차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본토인 발칸반도에 가장 가까운 지역, 발칸반도 동쪽의 소아시아 서부 해안가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자, 소아시아는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불리우는 지역인데 현재는 튀르키예가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죠. 소아시아의 서안을 보게 되면 굉장히 해안선이 복잡하고 그리스 본토처럼 섬도 굉장히 많은 다도해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인들 입장에선 자신의 본토와도 굉장히 유사한 이 지형이 익숙했겠죠. 그래서 가깝기도 하고 익숙한 이 지형으로 수많은 그리스인들이 먼저 이주를 1차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그리스인들이 세운 소아시아 서안 지역의 어떤 이 지방을 이오니아 지방으로 부르게 되고 이오니아 문명이라고 불리우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참고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일단 중동 지역이라는 게 요즘의 이미지 하면 떠오르는 게 사막이잖아요. 석유는 많지만 굉장히 척박한 사막이 떠오르는 지역이죠. 하지만 이 고대 시대에는 이 중동 지역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일화로 성경에서도 역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방이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역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부유하고 풍족한 땅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오니아 지방 역시 이 그리스 본토보다는 역시나 이 아시아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풍족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자, 보통 이렇게 땅이 비옥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게 되면 어떤 것들이 발달을 하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도 더 발달을 하게 되고 화려한 예술품이라든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할 만한 그런 기록들도 더 활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르카익 시대에는 이오니아 문명이 굉장히 화려하게 꽃을 피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저희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철학의 아버지라 불렸던 탈레스라든지 아니면 역사로 유명한 헤로도토스, 그리고 의학의 선구자 히포크라테스, 그리고 대서사시를 쓴 정말 최초이자 최고의 천재로 알려졌던 호메로스 역시 모두 이오니아 지방 출신의 학자들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리스의 해상 활동으로 알려져 있던 이 1차 시기에는 그리스 본토를 중심으로
중심으로 동쪽 말고 이 서쪽으로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 그리스 본토인 발칸반도의 서쪽에는 어떤 지형이 있죠? 바로 이탈리아 반도죠. 자, 역시나 해상 민족이었던 그리스인들은 해상 지역에 유리한 이탈리아 반도의 남쪽 지대와 이탈리아 반도 남쪽 끝에 있는 아주 큰 섬인 시칠리아 섬을 자신들의 거점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로마사 초기 시절에 이탈리아 반도의 배경을 설명하면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도시들이 바로 이 시기에 건설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스파르타인들이 건설한 것으로 알려진 이탈리아 장화 뒷굽 끝에 해당하는 도시 타란토, 당시에는 타렌툼이라고 불리었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스파르타는 굉장히 군사적인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 타란토라는 이탈리아의 해안 도시도 여전히 군사들의 해상 기지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어떤 해군이 가장 많이 정박해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세계적인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주전으로 맹활약했던 팀 기억나시나요? 바로 이탈리아의 나폴리죠. 이탈리아 내에서도 굉장히 큰 도시로 알려진 이 나폴리도 역시 그리스인들이 처음 세운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는 새로운 도시라 하여 폴리스가 도시라는 뜻을 가졌었죠. 새로운을 네아라고 사용을 해서 네아폴리스, 그리고 이 네아폴리스가 나중에 발전을 해서 나폴리로 변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이 시칠리아에도 굉장히 그리스인들이 활발하게 도시를 세웠는데요. 지금 시칠리아 여행을 가도 아주 유명한 관광지로 알려진 아그리젠토, 메시나, 시라쿠사, 이런 유명한 도시들이 바로 아르카익 시대의 고대 그리스인들이 세운 도시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활발한 해상 활동의 1차 시기는 약 100년 정도 지속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에는 아직 1차 시기였기 때문에 그리스 본토로부터 가까운 양옆 지점인 그런 이오니아 지방과 이탈리아 남부 지방이었잖아요. 하지만 그리스인들이 누구죠? 굉장히 자유롭고 진취적인 민족이죠. 그리스인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2차 해상 활동 때 더욱더 넓은 지역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리스인들이 얼마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나게 돼요. 바로 이 그리스의 해상 활동이 어떤 그리스 본토에 본부를 두고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해상 활동이라 하는 것도 본부 베이스 캠프를 두고 시작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도 이 영국 섬의 본토를 중심으로 식민지들이 건설이 되었었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대항해 시대 역시도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어떤 본국의 지원을 받아서 많은 항해사들이 뻗어나가게 됐던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인들은 1차 해상 활동으로 만들어진 그 식민 도시들이 있잖아요. 사실 식민 도시라기보다는 해상 도시들인데, 새로 만들어진 그런 도시들에서 또 자체적으로 해외 해상 활동을 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 본토에서도 출발을 하게 되고, 또 1차 시기에 새로 만들어졌던 이오니아 지방에서도 또 새로 따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이탈리아 남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독립적으로 해상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씨를 탁 뿌리면 뿌려진 씨앗이 또 그 지역에서 다른 씨를 자기가 또 탁 뿌리는, 그런 식으로 그리스인들은 점점 지중해를 자신들의 바다로 넓게 뻗어나갔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당시 그리스의 폴리스들이 정말 약간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살아서 정말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자신들의 그런 포자에 있는 씨를 촥촥 뿌리는 약간 이런 느낌도 연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시기에 그리스인들이 세운 해상 도시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쪽으로는 현재 프랑스의 도시인 마르세유,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까지도 그리스인들의 도시의 흔적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남쪽으로는 이집트 옆에 북아프리카의 일부 지역과, 동쪽으로는 팔레스타인 근처인 키프로스 섬까지도 그리스인들의 도시들이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북쪽으로 흑해 전역으로 뻗쳐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러시아의 일부 지역까지도 그리스의 식민 도시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라이벌 민족이었던 페니키아인 역시도 열심히 해상 활동을 했기 때문에 북아프리카의 그 유명한 카르타고라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이베리아 서쪽 끝까지도 자신들의 도시를 건설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리스인들의 독립적이고 유기체적인 폴리스들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런 지중해 활동 반경을 보면 훨씬 더 그리스인들이 넓게 분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또 재밌는 점이 하나 더 있는데, 그리스인들이 그런 독립적인 유기체적인 폴리스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인들이 세운 그런 여러 도시들이 결국은 또 각각 따로 움직이게 되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파르타인들이 이룩해낸 타렌툼이라는 도시국가가 있었죠. 그리고 시칠리아의 시라쿠사라는 도시는 그리스 본토의 코린트라는 도시에서 이주해서 사람들이 세운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거는, 예를 들면 이 타렌툼이라는 도시가 스파르타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잖아요. 동맹을 맺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부인 스파르타의 명령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전혀 별개의 도시 국가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똑같은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또 그리스의 어떤 문화 풍습 같은 게 비슷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결국은 각각 독립된 그런 도시 국가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얼마나 그리스인들이
독립적이고 진취적이면서 자유로운 성향을 지닌 민족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 식민 도시들의 특징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됩니다.